유언장 정식 공개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잘못한 거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에 쓴 것 같은데 서로 인정을 안 하려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진짜로 나누어 주고 싶으셨던 게 유산뿐이었을까요? 일단은 유산 때문에 거짓으로 사과를 하긴 하겠죠? 자식들이 아버지가 진심으로 원하시고 자식들에게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님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자식들로 남을까요? 사연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지. 사연 듣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엄지척 버튼 꾹 눌러주세요.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오래된 2층 양옥집, 1990년대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에서 최봉남 할아버지는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부동산으로 거대한 재산을 쌓아 올린 최봉남은 자식들 앞에서 늘 엄격하고 냉정한 모습만 보여왔죠. 마치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2층 작은 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장녀 은주는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버지의 혈압약을 챙기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널고 정리하는 일상이 벌써 20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56세의 나이에도 시집 한 번 가지 못한 채 오롯이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하지만 아버지는 은주의 헌신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일 뿐 고마운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최봉남은 젓가락을 들며 짧게 말했어요. 국이 짜다. 단 한마디였지만 은주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서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들 명호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52세의 명호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비싸고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반짝이는 수입차를 몰고 다니며 아버지 앞에서는 완벽한 효자 노릇을 해왔죠. 하지만 사실 명호는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무서운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명호가 아내 정미옥과 함께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48세의 정미옥은 교활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늘 시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착한 며느리를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언제 거대한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가 정말 좋은 보약을 특별히 가져왔어요. 정미옥이 고급스러운 값비싼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상자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최봉남은 별다른 관심 없다는 듯 무표정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은주는 좁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리며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명호 부부가 이렇게 부쩍 자주 찾아오는 진짜 이유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들의 방문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으니까 말이에요. 막내딸 수경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50세의 수경은 세 남매 중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특별한 사이였지만 원래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 탓에 집안의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듯 살아왔어요.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어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명호는 아버지 앞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능숙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큰 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냈어요. 곧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최봉남의 굳은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마치 아들의 허황된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정미옥은 시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을 예리하게 살피며 재빨리 다른 화제를 영리하게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병원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고 계세요? 겉으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시아버지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계산된 의도였어요. 은주가 정성스럽게 우린 따뜻한 차를 조용히 내오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에 흘렀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여 앉았지만 각자의 진짜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은주는 평생에 걸친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마땅한 인정을, 명호는 절망적인 빚 문제 해결을 위한 급한 돈을, 정미옥은 시아버지의 막대한 재산과 유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최봉남은 조용히 뜨거운 차를 천천히 마시며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8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정확히 읽는 예리한 눈이 생겼거든요. 자식들이 진짜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막내 수경이가 언제쯤 올까요? 요즘 연락도 잘 안 되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명호는 수경이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혹시 수경이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미리 들었을까봐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수경이는 원래 바쁘니까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최봉남이 단호하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경 이야기가 나오자 최봉남의 딱딱한 얼굴에 미묘하고 복잡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뭔가 중요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미옥은 이런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혹시 수경 아가씨한테 무슨 특별한 걱정거리라도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 시아버지의 마음을 교묘히 탐색하려 했지만 최봉남은 더 이상 입을 꾹 다물고 열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명호 부부가 집으로 돌아간 후 은주는 아버지의 간소한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명호가 와서 좋으셨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요. 하지만 최봉남은 대답하는 대신 그저 창밖의 어두운 밤 풍경만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밤이 깊숙이 깊어지자 최봉남은 느릿느릿 2층 서재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평소 아끼던 만년필과 깨끗한 편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면서 평소와 다른 걸 느끼는 밤입니다. 최봉남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고민하듯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중요한 내용을 차근차근 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조용한 집안 곳곳에는 뭔가 불길하고 묘한 긴장감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새벽 6시 은주의 절규 같은 비명소리가 조용했던 집안을 온통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2층 침실에서 최봉남이 차가운 몸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을 발견한 그 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신 아버지가 걱정되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간 은주는 아버지의 평화롭고 고요한 마지막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의사는 고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담담하게 진단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허망하고 공허하기만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저녁을 드시며 평소처럼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영원히 떠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명호와 정미옥은 아침 7시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명호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오열했지만 정미옥의 예리한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슬픔과 충격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복잡한 일들에 대한 세밀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새벽 첫차 기차를 타고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50세의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막내딸이었던 수경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슬프게 울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혼자만 가셨어요? 세 남매 중 유일하게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애도하는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최봉남이 오랜 세월 부동산 사업으로 쌓아온 넓은 인맥들이 모두 정중히 조문을 왔거든요.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큰 건설회사 사장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고인을 기리며 찾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각자의 복잡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특히 정미옥은 조문객들을 예의 바르게 응대하면서도 틈틈이 명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님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좋은 동네 땅값만 해도 정말 엄청날 텐데 말이에요. 남편의 막대한 빚 때문에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던 정미옥에게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히려 천금 같은 기회로 보였어요. 명호 역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과 그리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무서운 빚쟁이들의 거센 압박과 협박이 더 현실적이고 급한 문제였거든요. 누나, 혹시 아버지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명호가 은주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왜 벌써부터 물어봐? 아버지 장례식도 아직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은주가 차갑고 날카롭게 대답했지만 사실 은주도 마음 한구석 깊은 곳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과연 어떤 대우와 보상을 받게 될지 궁금하고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낯선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하고 품위 있는 양복 차림의 신사가 정중히 조문을 왔는데 자신을 박 변호사라고 차분하게 소개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법적 업무를 처리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에 가족분들과 꼭 따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의 예기치 못한 등장은 가족들에게 묘하고 불길한 긴장감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서 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처리했다는 걸까요? 더욱이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한 중요한 일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장례식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박 변호사가 약속했던 대로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거친 공증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박 변호사의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말에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유언장이요? 은주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도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고인께서 이미 작년부터 아주 차근차근 신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제가 단독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공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가 매우 신중하고 단호하게 설명했어요. 정미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공개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바로 공개할 수 없는 거죠? 목소리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유언장 정식 공개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정 상속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저의 입회 하에서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의 단호하고 확고한 대답에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 변호사가 집을 떠나간 후 집안은 이상하고 미묘한 기류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 나름의 기대와 불안,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을 품고 있었죠. 은주는 평생에 걸친 헌신적인 희생이 마침내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명우와 정미옥은 절망적인 빚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으며, 수경은 아버지가 과연 무슨 깊은 생각으로 유언장을 남기셨을지 궁금하고 걱정스러웠어요. 형님, 혹시 아버지가 평소에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정미옥이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주도 확실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중요한 얘기 절대 안 하셨어. 그런데 왜 갑자기 유언장을 만드셨을까? 정미옥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과 비싼 땅,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가지고 있던 다른 여러 부동산들까지 모두 합치면 상당히 큰 금액일 텐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분배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혹시 수경 아가씨는 아버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수경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라요. 아버지는 저한테도 그런 중요한 얘기 안 하셨어요. 하지만 수경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뭔가 이상하고 불길한 느낌이 자꾸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유독 자신을 자주 생각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던 기억이 선명히 났거든요. 그날 밤 명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빚쟁이들로부터의 압박과 협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유일하고 마지막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가족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더욱 부지런히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이 집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든 보여주려는 듯 했어요. 제가 평생 이 집을 묵묵히 지켜왔잖아요. 아버지도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은주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자신의 오랜 헌신이 반드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명호와 정미옥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명호는 자신이 아들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누나가 아무리 집에서 아버지를 오랫동안 정성껏 돌봤어도
법적으로는 아들인 내가 우선순위가 당연히 높지 않을까? 정미옥은 남편의 이런 말에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부추겼어요. 당신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으로 보면 아들이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옥이 명호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정미옥은 남편의 엄청난 빚 문제 때문에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수경은 이런 오빠와 언니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복잡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분배 이야기만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고 슬펐어요. 오빠, 언니, 아직 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이런 계산적인 얘기하는 게 과연 맞나요? 하지만 명호는 수경의 순수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경아, 너는 멀리 시골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한가한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명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조급함이 진하게 묻어났어요. 정미옥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경을 교묘하게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수경 아가씨, 저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 오빠가 사업하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보고 말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하고 절박해요. 하지만 수경은 정미옥의 진짜 속마음과 계산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케 언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기다릴 수는 없어요? 수경의 말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와중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봉남이 생전에 자주 만났던 한 여성이 있다는 수상한 이야기였어요. 60대 후반의 과부로 근처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는 박순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박순자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미옥이 은주에게 조심스럽고 탐색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과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며칠 후 정미옥은 직접 박순자를 만나러 용기를 내어갔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그 수상한 여성에게 재산의 일부를 물려줄 생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큰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의외로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봉남 씨와는 그냥 평범한 동네 이웃으로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사이였어요. 정말 특별하거나 깊은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순자의 솔직한 말에 정미옥은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찜찜한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한편 명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빚쟁이들의 압박과 협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안에 돈을 어떻게든 구하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날 것 같아. 명호가 정미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정미옥은 남편을 억지로 진정시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변호사한테 미리 가서 유언장 내용을 몰래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명호는 망설였어요. 그런 건 불법이잖아. 괜히 더 큰 문제가 되면 어떡해. 그런데 정미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 몰래 혼자서 박 변호사 사무실을 은밀히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희 집안 상황이 정말 급하고 절박해서 그런데 혹시 유언장 내용을 미리 조금만 알 수는 없을까요? 박 변호사는 단호하고 확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정해진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진지한 표정에는 뭔가 의미심장하고 불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유언장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박 변호사의 이 의미심장한 경고는 정미옥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옥은 즉시 명호에게 변호사의 수상한 말을 자세히 전했어요. 여보, 변호사가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말을 했어요. 유언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라면서요. 명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독한 술을 마시며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혹시 나한테 뭔가 중요한 걸 알고 계셨던 걸까? 설마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 명호에게는 아버지에게 절대 숨기고 있던 큰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몇 년 전 명호는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명의의 귀중한 땅 한 필지를 몰래 팔아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급했던 명호는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이용해서 부동산을 불법으로 처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혹시 나중에 발각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은주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주에게도 아버지에게 깊이 죄송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몇 달 전 아버지가 크게 아프셨을 때 병원비와 간병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던 은주가 아버지에게 화를 크게 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만 평생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깊이 상처받으신 것이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수경만이 아버지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한 그리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경도 알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전화로 하신 마지막 의미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수경아, 아빠가 너한테만 하는 특별한 말이야. 오빠랑 언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빠는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유언장 공개를 바로 하루 앞둔 그날 밤 누군가 박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몰래 침입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비원이 발견해서 도망갔지만 CCTV에 수상한 검은 그림자가 선명히 찍혔다고 했어요.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어요. 은주, 명호, 수경 그리고 며느리 정미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지만 각자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주는 불안하면서도 은근한 기대에 찬 눈빛을, 명호는 초조함과 깊은 두려움을, 수경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미옥은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재산 분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엄숙하고 진중한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유언장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고인 최봉남 씨의 정식 유언장을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긴장으로 인한 땀이 촉촉히 맺혔습니다. 박 변호사가 첫 번째 조항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 서울 양천구 소재 본가 주택과 대지 120평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박 변호사의 침착한 말에 가족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공평한 분배인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명호는 집값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용산구 상가 건물 1동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계속해서 공평한 내용이 이어지자 명호와 정미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환하게 스쳤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의 막대한 빚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미옥은 속으로 이미 어떤 부동산부터 먼저 처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세 번째 조항, 각종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총 15억 원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 말에 정미옥은 속으로 거의 환호했어요. 5억 원이면 남편의 빚을 모두 깔끔하게 갚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명호 역시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빚쟁이들의 무서운 협박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번째 조항, 기타 골동품과 귀금속, 그리고 차량은 세 자녀가 협의하여 분배한다. 박 변호사가 차근차근 읽어내려가자 가족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밝은 기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은주는 평생의 헌신과 희생이 드디어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고, 명호는 빚 문제 해결에 확실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경도 가족끼리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된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미옥은 이미 머릿속으로 새로운 삶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서류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겁고 엄중해졌어요. 가족들의 밝았던 표정도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박 변호사가 천천히 다음 문장을 또박또박 신중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속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는 자녀에게만 해당된다. 잠깐 의미심장하게 멈춘 후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었어요. 딴 자식들 중 내 뜻을 저버리고 나를 배신한 자는 모든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이 한 문장이 읽혀지는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마치 갑자기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망과 안도에 가득 차 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불안해졌어요. 공평한 분배라고 안심했던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죄책감과 불안감이 일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자신이 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일들이나 불효했던 순간들이 배신으로 여겨진 건 아닐까 하는 큰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께서 생전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으며 자녀들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끝까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설명을 들은 명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이 몰래 아버지 명의의 땅을 팔아먹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정미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누가 배신자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애매하고 불분명한 조건으로는 아무도 상속받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불공정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주의 깊게 펼치면서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시고 충분히 대비해서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각 자녀들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자신이 아버지께 저지른 잘못과 죄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진실하고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보이는 자녀에게는 관대한 용서를 베풀겠다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에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이 말에 수경이 순수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요. 왜 아버지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다셨을까요? 아버지가 무슨 깊은 생각으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주와 명호는 서로의 눈치만 계속 살피면서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던 큰 비밀과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온 후에도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을 완전히 감출 수 없었어요. 과연 누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용기 있게 고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하고 진심일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유언장 공개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에게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썩은 과일에서 냄새가 나듯이 감춰둔 진실들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명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계셨을까? 몇 년 전 사업자금이 급했던 명호는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명의의 땅 한 필지를 팔아버렸었어요.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부동산을 처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미옥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숨기면 뭐해요?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명호는 망설였어요. 만약 고백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한편 은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가 크게 아프셨을 때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병원비와 간병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은주는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저만 평생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깊이 상처받으신 것이 눈빛에서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은주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아버지께 화를 냈었고 때로는 약 챙겨드리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챙겨드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수경만이 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수경에게도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전화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수경아, 아빠가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오빠랑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는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명호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김 사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에요. 명호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몰래 땅을 팔았다는 걸 진작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 김 사장의 말에 명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 성격 알잖아. 말로 다그치는 대신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던 거야. 하지만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내가 실망스러우셨던 모양이야. 이 소식을 들은 정미옥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들킨 상황에서 고백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명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서 은주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은주 씨가 아버님께 화내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집까지 다 들렸거든요. 한 번은 아버님이 약 드시는 걸 깜빡하셨는데 은주 씨가 정신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이웃의 생생한 증언이 계속 이어지자 은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나쁜 딸이었나요? 저도 힘들었는데. 하지만 변명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경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빠, 언니, 이제 그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우리가 완벽하길 바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명호와 은주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특히 정미옥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형님, 설마 정말로 아버님 앞에서 화낸 것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걸로 배신자 취급하시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긴급히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것이에요. 사실 고인께서 예상하신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시길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하셨어요.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수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슬픈 시험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인데. 하지만 수경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명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땅을 몰래 팔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들킨 후의 고백이라 진심이 의심스러웠어요. 은주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심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정미용만이 끝까지 불복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정미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참회가 아닌 억지 고백 말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의 경고 이후 며칠이 더 지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억지로 한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정미옥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정미옥이 명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진작에 솔직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요. 하지만 명호도 억울했습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누나도 아버지한테 심하게 했으면서 은주와 명호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명호야, 너는 아버지 재산을 훔쳐서 써놓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적어도 나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돌봤다고. 명호는 누나의 말에 위축되었지만 자신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을 지켜보던 수경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원망하며 싸우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오빠, 언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지만 정미옥은 수경을 향해 날선 말을 던졌습니다. 수경 아가씨는 좋겠네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혼자서 다 가져갈 수 있으니 말이에요. 참 편하시겠어요. 이 말에 수경은 깊이 상처받았어요. 올케 언니, 제가 언제 혼자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정미옥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아버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편하게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결국 아가씨만 이득 보는 거잖아요. 명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정미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에서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박순자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온 것이에요. 사실 복남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박순자의 등장에 가족들은 모두 주목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정미옥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남 씨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진짜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돈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박순자의 말에 가족들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복남 씨가 가장 걱정하시던 게 있었어요. 박순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명호 씨를 너무 나쁜 길로 이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착한 아들이었는데 점점 변해간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이 말에 정미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시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단호했어요. 복남 씨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명호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땅을 몰래 판 것도 정미옥이 계속 부추겨서였거든요. 당신 아버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조금쯤 미리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신도 아들인데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라고 말한 건 정미옥이었어요. 정미옥은 발끈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누가 해결책 찾아준 줄 알아요? 저 아니었으면 당신은 진작에 망했을 거라고요. 명호는 아내의 말에 주눅들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순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복남 씨가 은주 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가 겉으로는 효녀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만 바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평생 희생한 사람이 대가를 바라는 게 나쁜 건가요?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남 씨 말씀이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요. 은주가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수경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은주가 불복하며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경 씨만 순수하게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행복하시기만 바랐다고 하셨어요. 이 말에 정미옥이 격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경 아가씨만 특별 대우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아버님을 섬겼다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하지만 아무도 정미옥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닐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미옥은 더욱 화를 냈어요. 당신도 이제 저를 탓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서류를 가져온 것이에요. 고인께서 예상하신 대로 일이 흘러가자 준비해 두신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하며 박 변호사의 말을 들었어요. 또 무슨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자녀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최후의 방법이 뭔가요? 수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이 돈에만 매달린다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명호와 정미옥은 완전히 공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식들 재산을 왜 남에게 줘요? 정미옥이 소리쳤지만 박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이것도 고인의 뜻입니다. 정미옥은 명호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명호는 아내의 다그침에 더욱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고인께서 마지막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일주일 안에 진심으로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속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정미옥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수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돈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과연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시한은 일주일. 과연 이 가족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주어진 후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진심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특히 정미옥은 밤낮으로 명호를 다그치며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요. 당신이 누나랑 수경 아가씨한테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해야 해요. 정미옥이 명호를 몰아세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고요. 명호는 아내의 압박에 못 이겨 은주를 찾아갔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은주는 명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평생 동안 명호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호야, 너 지금 재산 때문에 사과하는 거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명호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은주도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인 원망과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어요. 내가 평생 희생한 건 인정도 안 받고 명호는 잘못해놓고도 똑같이 상속받으려고 하니 정말 억울해. 수경은 오빠와 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하지만 수경의 순수한 말이 오히려 다른 가족들을 자극했어요. 정미옥이 수경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경 아가씨는 참 좋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말에 수경은 상처받았지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가식적인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은주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정미옥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가 너무 고집스러워. 진짜로 용서할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정미옥은 더욱 독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당신 수경 아가씨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어차피 수경 아가씨가 가장 많이 받을 텐데 아가씨 마음만 얻으면 우리도 살 길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명호의 마음도 점점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런 속셈들은 금세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수경이 우연히 명호와 정미옥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에요. 오빠, 올케 언니, 저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경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미옥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 아니에요. 수경 아가씨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지만 수경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올케 언니,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오빠가 왜 갑자기 저한테 잘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족들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깨졌습니다. 은주도 명호의 가식적인 사과에 화가 났어요. 역시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돈 때문에 꾸며낸 사과였던 거야. 명호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박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인께서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가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소름이 끼쳤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새로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 편지는 가족들이 진심이 아닌 가식적인 화해를 시도할 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돈 때문에 거짓으로 화해하는 모습까지 다 예상했다. 진짜 변화는 그런 게 아니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란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각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어요. 명호야, 너는 아내의 잘못된 조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구나. 진짜 남자라면 옳지 않은 일에 맞서야 하는 거야. 이 말에 명호는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은주야, 너의 희생은 고맙지만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 아버지의 말에 은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자면 가족을 이간질하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 말에 정미옥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수경아, 너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해줬구나. 하지만 너 혼자만 행복하면 안 돼. 언니와 오빠도 구원해주렴. 수경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난 후 가족들 사이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내 말만 듣고 아버지를 배신했어. 진심으로 후회해.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희생을 빌미로 가족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미용만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정미옥의 태도에 다른 가족들은 실망했어요. 수경이 정미옥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시면 아버지도 용서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미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진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로 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이 가족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특히 정미옥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운명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고 가족들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했어요. 명호와 은주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정미용만은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경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진심을 나눠봐요. 수경의 간절한 목소리에 명호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미옥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경 아가씨, 당신은 어차피 모든 걸 다 가져갈 거니까 여유롭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옥이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올케 언니, 저는 처음부터 혼자 가져갈 생각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은주가 정미옥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야. 은주의 진심 어린 말에도 정미옥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이때 명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하자.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가 당신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던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간 거야. 명호의 솔직한 고백에 정미옥은 당황했어요. 당신 지금 저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정미옥이 화를 냈지만 명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 책임이야. 하지만 당신도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 우리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 은주도 정미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올케, 나도 그동안 많이 잘못했어. 희생을 빌미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자. 은주의 따뜻한 말에 정미옥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로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정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까지 가족들과 다투기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수경이 정미옥의 손을 잡았어요. 올케 언니, 아무도 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마음을 너무 단단히 닫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죠. 수경의 따뜻한 말에 정미옥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없이 시집와서 늘 외로웠던 정미옥에게는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명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자.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야.
명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미옥은 마침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시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옥이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았어요. 오후에 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가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차가운 눈빛 대신 따뜻함과 이해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박 변호사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해 화해하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수경이 대표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박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인의 진짜 유언장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 특별히 만드신 것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충격적인 설명에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했다니. 진짜 유언장의 내용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험을 훌륭히 통과한다면 모든 재산을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비밀리에 모아둔 10억 원도 함께 상속한다. 가족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 계좌에 10억 원을 더 숨겨두셨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이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녀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진짜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깊은 마지막 메시지에 모든 가족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박 변호사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수경아,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게 진심이었구나. 하지만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오빠와 언니도 함께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란다. 아버지는 수경의 순수함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모두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에요. 명호야, 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자신의 잘못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명호는 아버지의 따뜻한 인정에 목이 메어 말할 수 없었어요. 은주야, 내가 평생 희생하며 아버지를 돌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란다. 이제 완전히 알겠지? 은주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옥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거라. 유언장을 모두 읽은 후 박 변호사가 기쁘게 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고인의 어려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재산을 받게 된 기쁨보다는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수경이 먼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였네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명호와 은주도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제야 완전히 알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미옥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얻은 기쁨보다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기쁨이 훨씬 더 컸어요. 진짜 보물을 찾은 것 같은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셔서요. 아버지의 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더욱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몇 달 후 명호는 정직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고 은주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진정한 보람을 찾았어요. 정미옥은 친딸처럼 은주를 보살폈고 수경은 서울로 와서 가족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최복남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가족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도 좋지만 곁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가족들 간에 상처 주지 말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감싸며 지내는 게 좋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엄지척 한번 꾹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